안녕하십니까. 윤리사상 국가 시민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좀 뭔가 지쳐 있는 상태고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뒤쪽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자니 수능이랑 좀 갭이 있고, 또 이제 그냥 요만큼만 하자니 또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몸 상태도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랬는데, 가능한 한 그래도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13챕터 같은 경우에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이 좀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네요. 몰아서 이렇게 되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에서 나오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국민국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서고금의 여러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교가 나오죠. 유교는 자연스러운 사람다움의 확충으로 이 국가, 가라고 하는 것을, 원래 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집가 안 써도 되죠. 그냥 근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들이 중국 고대의 뭐 사서삼경이 사서오경이니 뭐 십상경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시서예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에서 주로 나오고, 막 주역이라든지 춘추라든지 이런 데에서 번역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많이 번역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네이션하고,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내셔널리즘 하면은 그 의미가 시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국가 이렇게 표현하고, 뭐 시티즌을 뭐 이제 뭐 시민 혹은 인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쪽에서 쓰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그게 막 나쁜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 리퍼블릭 하면은 이제 그 공화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동양의 그 개념으로 일본을 통해서 굴절돼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있고, 요즘엔 이제 거의 바로바로 흡수되는, 그래서 거의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용어를 써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한 번 번역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동양 고전에서 많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고, 하나의 가족 윤리가 더 확장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륜이 중요하고 백성이 중요하다. 민본주의가 이제 강조가 되죠. 그래서 가족 윤리의 확장이 토대가 된다라고 어쨌든 고대의 한자 문명권에서 믿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야말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그 사이드에 보면은 민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서경, 그러니까 시서예 이런 데에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가 하면은 아우 근데 이거 막 헷갈리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좀 이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6.25 좀 더 합시다. 좀 나눠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윤리, 그다음 윤리에서 관점 하나 하고, 그다음 기능 이렇게 1로 나와 있는데 2로 넘어가서 6.25 그냥 쫙 봅시다. 6.25는 이제 어떤 역할, 그리고 정당성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민본주의. 민본주의가 이제 사실은 고대부터 있었고 맹자도 강조했고 그렇죠. 그래서 서경의 얘기가 이제 6.25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을 중시하는 것, 그런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서경에서 나올 수 있고 맹자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공자 선생 할 때 덕치 얘기했잖아요. 덕치야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기가 힘들어. 민생이 안정이 되는 상태여야 덕치가 이제 된다 이렇게 나오고, 뭐 맹자 선생은 그 유명한 역성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민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맹자는 약간 불온 서적 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윤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뭐 서구의 여러 가지 사상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민본주의를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 제자백가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은 이제 민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휘의 지층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일찍 그래도 들어왔고 빠르게 정착해서 시민 의식은 뭐 거의 탑이죠. 이제 정치가 이제 그만큼 못 따라주는 게 좀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 제국을 연 선생님이지만, 그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지만, 이분 자체는 거의 그냥 정치 철학은 거의 그 시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주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공화정이 이제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는 어떤 폴리스적인 사유, 국가에 대한 사유, 이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오늘 현대 철학자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인간도 제대로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동양적인 국가로 번역이 되지만은 폴리스죠, 폴리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냐,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행복하게.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성, 영혼의 탁월성, 이게 덕입니다. 영혼의 탁월성 말이에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시죠. 그리고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도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분은 폴리스주의자예요.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얘기는 그거랑 좀 상반된 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은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얘기는 막 알렉산더 제국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국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양에서도 한당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도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이 3대장, 그리스의 3대장이 생각했던 그런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다른 게 나와요. 이제 로마가 원래는 다 그냥 식민지들 억압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권도 동등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공화정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근데 그 직전의 사유인 거예요.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이라고 하는 말이 막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공화주의가 나오죠. 공화국, 리퍼블릭. 이게는 지금 공동선, 우리가 공화국에 살고 있죠. 공동선을 이제 구현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중에서도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참여를 하고,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료에 나오는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공화주의자죠. 키케로 선생은 네로 시기 조금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기, 네로 시기 이 중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부터 해서 옥타비아누스 하면 이제 뭐 황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이제 약간 허접한 황제들도 있고 이렇게 몇 황제가 지났는데, 마지막까지 공화주의를 외치다가 안 되겠다. 너는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마라. 혀하고 손이 잘려서 돌아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키케로 하면은 윤사에 나오고 뭐 아니면 역사책에 나오고 뭐 역사 뭐 교양서적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이 키케로를 그렇게 열심히 막고 하단 말이에요. 호르텐시우스 막 이런 거 저작이 있는데 그런 걸 열심히 보고, 그리고 크리스교하고도 훗날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마니교에도 이제 수사학 같은 거는 키케로 선생 아주 뛰어난 이제 수사학자셨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공화주의자, 마지막까지 공화주의자였더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풍부하게 못해가지고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 사회적 총효용, 요즘 말로 치면은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의 것이냐? 공공의, 시민들의 것이고 공공의 것, 인민의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공화국의 주인이. 현대 헌법하고도,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분은 2000년 전 분이세요. 그리고 공화정이 무너져가는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역학상 공화정이, 로마가 조금 유지가 되다가 무너져가는 시기인데 마지막까지 이걸 외치다가 얘는 위험하다, 불온하다,
공화정을 외치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지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좀 나눠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와보면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권력 독점할 때 정당성 땡, 그러던 시기에 이걸 외쳤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 나오네요. 홉스, 로크가 앞쪽에 나오고 리바이어던 사회계약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뒤쪽에는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이제 로크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이후에 또 밀도 나오고, 현대 공화주의자 비룰리 선생 나오고, 또 페티트, 그리고 벌린 이건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소극적 자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인데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예요.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계속 샘물처럼 계속 이렇게 제사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마키아벨리까지 한번 합시다. 홉스 하면은 만인에 대한 늑대와 같은 투쟁 뭐 이런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사회계약설이 나왔다. 근데 로크는 아니래. 비교적 평화로운 게 자연상태지만은 더 확실하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려. 루소도 나오는군요. 루소는 이제 자연 상태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 근데 다 그 말인 것 같고 헷갈려. 사회계약론을 뭐 다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이 중요하고 공화국을 위협하는 소수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 현실주의자고, 이탈리아는 통일이 엄청 늦거든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고, 홉스가 됐건 다 되게 현실적인 분들이잖아요. 로크는 인식론에도 굉장히 지대한 발전을 주신, 인식론 붕괴시키는데,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저항권이 있으니까. 자,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번 봅시다. 홉스 선생이 얼마나 독실한 분이신 줄 아세요? 멜서스 선생이 얼마나 독실한 분인지 아세요? 삼위일체를 연구했던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봤을까? 청교도 혁명을 직접 목격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명예혁명은 무혈혁명이잖아요, 로크 시기는. 근데 홉스 시기는 청교도 혁명의 시기예요. 그야말로 막 내란 상태, 끔찍한 죽음, 뭐 별의별 일이 막 발생하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100% 발생하는 게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무조건 발생하죠. 그걸 봤기 때문에 이분은 사회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 나오는 거예요. 리바이어던 이게 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만약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던을 세웠는데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윤사에서 이렇게 깊게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막 저항권 이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아니라고 이제 로크로 이제 그걸 넘기기 때문에. 근데 생명에 대한 저항권이 나오고요. 그 뒤에 로크의 이제 저항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살았던 곳에서는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다음 로크는 어떠냐? 로크는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권이 뭔데? 생명? 생명 당연하죠. 근데 플러스 또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하나씩 이제 나아가면서 재산.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종교 전쟁들. 뭐 십자군부터 해가지고 이제 30년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 많은 그런 전쟁들. 실제 목적.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 재산권. 여기에서 이제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표현되는 게 실제로 재산권. 잠시만요. 뒷부분에 보면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나오죠. 재산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죽이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명, 자유, 재산. 생명에 대해서는 홉스가 이미 그 시기에 생명이 너무 쉽게 뺏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리바이어던을. 근데 이제 로크 정도 되면은 재산 마음대로 뺐거든.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니들이 뭔데 내 돈을 뺏어가 하고. 그래서 로크가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입법권은 신탁된 맡겨진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반하게 하면은 그것도 새롭게 교체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권력이 위임됐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위임됐다라고 하는 거. 묵시적인 어떤 동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너무 좀 허술하게 나왔네. 그렇게 위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루소가 나옵니다. 루소는 루소도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연합 형태. 생명, 재산, 생명, 홉스, 재산, 로크.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러한 연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다. 조금 빈약하게 나와서 이제 루소까지 구별하려면은 정치 참여, 투표권 얘기하는 겁니다. 루소는 또 시기가 조금 흐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그냥 생명이나 재산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를 잃지 않는다. 투표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의 이제 자유주의자, 공화주의자 이런 분들은 밀 선생은 우리가 이미 본 적 있죠? 이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오는 거하고 조금 이제 연결돼서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뭐 로크 선생도 나오고 뭐 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앞쪽에 고대 부분보다 근대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회계약론이 그런데 생명, 재산, 그다음 정치 참여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홉스, 로크, 루소 각각 처한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문제인식을 하고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